안동은 고요했다.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유나리는 아직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기차역에서 내린 순간 늦가을의 찬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 냉기가 그녀의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현실을 느끼게 했다. 숙소는 여기입니다. 택시기사가 멈춘 곳은 오래된 한옥 마을이었다. 목재 문과 기와 지붕, 정갈하게 쌓인 장작더미. 서울의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온 유나리에게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세계였다.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와 낡은 캐리어를 끌며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다락방이라는 이름의 찻집 겸 게스트하우스였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곳, 실제로 마주하자 낡고 따뜻한 기운이 풍겼다. 어서 와오. 문을 열어준 이는 백발의 할머니였다. 작은 키에 단정한 한복, 눈가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송할머니, 맞으시죠? 유나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유나리 양이구나. 편히 있어. 여긴 숨쉴 곳이니까. 숨쉴 곳, 그 말이 유나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단출했다. 나무 바닥, 창호지 창문,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밖엔 감나무가 주황빛 열매를 달고 있었고 바람에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건 그녀가 서울에서 가져온 유일한 악기였다. 기타도, 마이크도, 심지어 음반도 모두 두고 왔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만은 놓을 수 없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곡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다락방 찻집에서 혼자 마셨다. 할머니가 내어준 따뜻한 대추차가 손끝을 녹였고 구석에 흐르는 국악선율이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이 음악 직접 고르신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예전엔 판소리 했거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듣지. 아니요, 좋아요. 익숙하지 않지만 이로가 되네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소리는 사람을 감싸기도 하고 찌르기도 해. 하지만 가장 깊은 소리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에 유나리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안엔 아직 소리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렸을까? 다음날 아침, 유나리는 근처의 낙동강 둔치로 향했다. 가을 햇살 아래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강둑에 앉아 녹음기를 켰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귀를 기울였다. 녹음기를 통해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무심코 흥얼거렸다. 가사도 없이, 멜로디도 없이 그저 떠오르는 하나. 오래전, 아직 사랑이 아프지 않았을 때 자주 부르던 리듬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오랜만에 듣는 감정이 있는 목소리네요.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니트와 캡모자, 기타가 든 가방, 낯설지 않은 실루엣. 민준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리야, 정말 너였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병원, 하얀 시트, 그리고 혼자였던 밤, 그 이후로 연락은 끊겼고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다. 여기엔 음악 프로젝트 때문에 안동에 왔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이랄까. 근데 내 목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지. 유나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내 목소리는 사라졌어. 더 이상 부를 이유도, 부를 사람도 없어.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여전히 내 노래가 듣고 싶어. 그녀는 말없이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생강차를 내어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 괜찮아. 소리는 다시 돌아와. 할머니,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걸 잃은 날. 유나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숨 쉬는 곳이야.
아픈 기억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마주하고 천천히 내보내는 곳. 음악은 그걸 도와주는 거고. 그날 밤, 유나리는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감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계속 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 물었다. 내 안의 소리는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누군가 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유나리는 다시는 민준호를 마주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그였고 그와 얽힌 모든 기억은 그녀에게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페이지였다. 하지만 그가 안동에 있었다. 아니, 그녀가 있는 이 작은 도시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다락방의 작은 마당을 청소했다. 바람에 쓸린 낙엽을 모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가 말했던 여전히 내 노래가 듣고 싶어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두드리는 말이었다. 오후가 되어 송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어제 그 청년은 누구니? 유나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과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할.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리니? 그 말에 유나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다락방에는 몇 명의 손님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유나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작게 노트를 펼쳤다. 그녀가 서울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가사의 조각들이 담긴 노트였다. 별이 지는 밤에 나는 나를 놓아주었다. 그대가 묻지도 않은 안녕을 나는 조용히 품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는 멈췄다. 마지막 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멜로디가 있는 부분.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호였다. 손님들은 그를 보고 속삭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유나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여기서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 너도 한다고. 아니야. 난 무대에 서지 않아. 그럼 그건 누구한테 한 노래였는데? 오늘 강가에서 불렀던 그 음은 뭐였는데? 유나리는 눈을 피했다. 그건 그냥 혼잣말 같은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텐 의미 있었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를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돌아간 후 그녀는 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이 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언젠가 완성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녹음 속에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 그 녹음 이후 그녀는 한 번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무대도, 녹음실도, 심지어 자기 방에서조차도. 그러나 지금 마음 어딘가에서 멜로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 날 송할머니는 유나리를 부엌으로 불렀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들이 와 지역에서 음악 활동하는 친구들이야. 간단히 다과 준비 좀 도와주겠니? 유나리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없이 재료를 손질했다. 저녁이 되자 3명의 청년이 다락방을 찾아왔다. 하나는 해금 연주자, 하나는 랩을 하는 청년, 또 하나는 민속 타악기를 배우는 대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송할머니. 오늘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할머니는 유나리를 바라봤다. 유나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서울에서 음악하던 친구야. 요즘은 잠시 쉬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청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유나리를 바라보았다. 혹시 노래 한 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유나리는 주춤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해금 연주자가 조용히 악기를 꺼내 들었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고요한 방 안을 맴도는 낮은 현의 울림.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시작해. 숨겨온 날들 위에 새벽이 찾아와.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다. 처음엔 손끝이, 다음엔 가슴이, 그리고 온몸이 기억을 되찾았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놀라움도 감동도 아닌 존중이었다. 준호는 방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작게 종이를 내려놓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그 노래. 나도 그 뒷부분을 한번 써봤어. 혹시 같이 완성해 볼래? 유나리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준호가 쓴 몇 줄의 가사가 있었다. 너의 눈물이 내 안에서 노래가 되어 이제야 말할 수 있어. 사랑이었다고.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 밤, 유나리는 오랜만에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 속에 어쩌면 노래가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다락방의 고요한 시간은 유나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때론 고통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지만, 그건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으며 수영하는 느낌과도 같았다. 한 구절을 부르면 기억이 떠오르고, 한 음을 내면 감정이 목을 조였다. 그녀는 준호가 남긴 가사를 계속 바라보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솔직했고, 너무 늦은 후회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사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열어두는 의미였다. 다락방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다. 송할머니는 아침마다 정원을 손질하고 오후엔 전통차를 우려내며 손님을 맞이했다. 유나리는 낮에는 근처 강변을 걷고 저녁엔 방 안에서 조용히 가사를 썼다. 그러나 그녀의 고요한 일상은 어느 날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 그날은 흐린 오후였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다락방 마당의 대나무들이 젖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 4번,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송할머니가 나가보니 한 젊은 여자가 젖은 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니? 할머니가 다가가자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도와주세요. 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유나리는 안쪽 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저 눈빛, 저 떨림, 저 조용한 울음.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본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원. 20살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부모의 기대 속에 자라왔지만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온라인 폭력으로 인해 점점 무너져 내렸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참아야 한다. 내가 약해서 그래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다. 한동안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 대한 블로그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문장 하나에 끌려 안동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강에 뛰어들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유나리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다. 말없이 이지원의 손을 감싸며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아닌 지금의 자신으로 이지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지원은 다락방의 작은 방 하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송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따뜻한 전기장판과 국을 챙겨두었다. 유나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송할머니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잠깐만 머무를게요. 조금만 다시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그런 곳이야.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돼.
며칠이 흘렀다. 이지원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방 안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마당에도 나가고 유나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유나리는 그녀에게 일기를 쓰라고 권유했다. 말이 안 나올 땐 글이라도 좋아. 말하지 않아도 써두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거든. 이지원은 머뭇거리며 노트를 펼쳤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펜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리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랑 썼던 그 곡 아직 내 안에서 맴돌아. 같이 해보자. 다음 날 준호는 기타를 들고 다락방에 왔다. 그는 유나리에게 악보 하나를 건넸다. 거기엔 그들이 과거에 함께 시작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한 곡이 적혀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옆에는 이지원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때 무너졌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락방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유나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제 준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이지원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상처는 서로 다른 깊이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약속한 대로 오전에 기타와 노트북을 들고 다시 다락방을 찾았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괜한 말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은 듯했다. 유나리는 그를 마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곡부터 다시 보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악보를 펼쳤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지워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위에는 그들이 함께 웃고 다투고 사랑하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여기 이 부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멈췄던 곳.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그녀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지점이었다. 멜로디는 있었지만 가사는 끝내 적히지 않았다. 그땐 더 쓰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기타줄을 가볍게 튕겼다. 익숙한 코드가 공기를 울렸다. 유나리는 눈을 감았다. 멜로디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그때 마루 끝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이지원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안고 서 있었다. 혹시 방해 안 되면 그냥 들어도 될까요?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도 돼. 지원은 마루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기는 두 사람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연습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유나리는 몇 소절을 부르다 목이 잠겼다. 그녀는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 힘들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기타를 내려놓았다. 그는 유나리의 속도를 존중하고 싶었다. 그때 송할머니가 차를 들고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소리는 억지로 꺼내면 도망가버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유나리는 이지원과 함께 강변을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지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리 언니는 왜 노래를 그만뒀어요? 유나리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이 질문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주 소중한 걸 잃었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걸 잃은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았거든.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말하면 비웃고 가만히 있으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유나리는 걸음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있었다.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유나리가 말했다. 그건 정말 사라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 것 같아.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나리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원 팔찌, 작은 손수건, 그리고 접히고 접힌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너를 노래로 불러보려고 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숨이 막히지 않았다.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볼 힘이 조금은 생긴 듯했다. 며칠 후 다락방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송할머니의 제안으로 저녁마다 짧은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냥 각자 하루를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였다. 첫날 이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일기 한 구절을 읽었다. 내용은 짧았지만 솔직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원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유나리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노래를 다시 찾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준호는 혼자 기타를 치고 있었다. 유나리는 문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순한 연주를 하고 있었다. 화려함 대신 여백이 많은 소리였다. 요즘은 준호가 말했다.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유나리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상처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마주한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안동의 겨울은 조용히 다가왔다.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다락방 안에는 점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열리는 소박한 모임은 이제 몇몇 단골 손님들의 일상이 되었고 그중엔 예술가도, 농부도, 은퇴한 교사도 있었다. 이지원은 이제 매일 아침마당을 청소하고 송할머니를 도와 차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유나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음악을 다시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직 완전히 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손끝은 다시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임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젊은 남자였고 카메라 가방을 둘러맨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는 송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혹시 여기가 소리 없는 음악회 열리는 다락방 맞나요? 송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특별한 자리는 없어요. 그냥 앉고 싶은데 앉으시면 돼요. 그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다. 유나리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다가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PD 박태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달간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 다락방 이야기를 접했고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유나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런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송할머니가 대신 말했다. 그치만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하지 않을까. 이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나리는 그 순간 알게 되었다. 이 공간은 자신 하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박 PD는 다시 다락방을 찾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절대 억지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다. 그는 먼저 차를 마시고 그들의 하루를 듣고 기다렸다. 그러다 자연스레 누군가가 입을 열면 그 순간을 담았다. 유나리는 처음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어느 날 박 PD가 준 짧은 클립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화면엔 이지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말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여기선 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더라고. 영상이 끝나고 유나리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해볼게요. 그날 밤 유나리는 인터뷰에 응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날, 병원에서의 밤, 자신이 지웠던 멜로디, 그리고 이지원과 다시 만난 음악에 대해. 노래는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무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며칠 후 영상은 다큐멘터리 예고편 형태로 편집되어 SNS에 공개되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그 목소리 나도 들었어요. 이곳이 진짜 위로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이기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다락방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송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다락방이 진짜 소리 없는 음악회가 아니라 소리를 찾는 음악회가 되겠구나. 유나리는 서울행을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위한 여행이었다. 출발 전날 밤, 이지원은 유나리에게 작게 접은 편지를 건넸다. 읽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유나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눈이 내렸다. 유나리는 버스에 올라 안동을 떠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풍경 속에 다락방이 점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이제 소리가 있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울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짜 노래는 음정이나 가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울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울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했다. 서울의 겨울은 안동보다 매서웠다. 그러나 유나리가 다시 이 도시의 공기를 마신 순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진 않았다. 오래전 같은 거리, 같은 냄새,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이젠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예곽에 위치한 청소년 회복센터였다. 이름은 혜빈마루. 이름처럼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물이었다. 센터장은 유나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안내했다. 요즘 아이들은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마음 안엔 어른보다 더 깊은 어둠을 안고 있어요. 우리가 해주는 건 거창한 상담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노래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꼭 부르지 않아도 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그곳엔 낡은 피아노, 몇 개의 방석, 그리고 창문이 전부였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눌렀다. 오래된 소리가 울렸다. 낯설지 않은 울림이었다. 첫 수업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모인 아이들은 5명,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들 대부분은 무표정이었고 어떤 아이는 이어폰을 낀 채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리라고 해요. 그냥 누나라고 불러도 좋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리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소리를 찾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직 말하지 못한 목소리를 꺼내보는 거죠. 그녀는 먼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던 그 이름을 잊히지 않게. 그러자 한 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유나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수업은 천천히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씩 이야기했고 점점 멜로디에 맞춰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노래라기보단
마음의 파동에 가까운 울림이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작은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에겐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젠 내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나리는 그 쪽지를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안동으로 편지를 보냈다. 송할머니에겐 찻잎을 동봉해 보냈고 이지원에겐 짧은 멜로디가 담긴 USB를 보냈다. 지원은 답장 대신 녹음된 목소리를 보냈다. 언니, 나도 요즘 글을 써요.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며 혼자 말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나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주 후 햇빛마루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리게 되었다. 센터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가사와 멜로디를 소개하는 자리. 유나리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들이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무엇보다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손을 들었다. 하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많지 않았다. 작은 공간, 몇 개의 의자, 그리고 오래된 마이크 하나. 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귀 기울였다. 첫 번째 아이는 짧은 시를 읊었다. 두 번째 아이는 기타 없이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말했다. 이건 유나리 선생님을 보고 만든 노래예요. 제목은 다시 부른 이름이에요. 노래는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잊고 싶었던 내 이름을. 너는 조용히 불러줬지.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이젠 내 안에서 울려 퍼져.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어떤 박수보다 진한 감동이었다. 그날 밤 유나리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향해.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살며시 그녀의 뺨을 스치며 말해주는 듯했다. 잘 왔어. 그녀는 알았다. 치유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것이라는 걸. 햇빛마루의 작은 공연 이후 유나리의 수업은 더 깊어졌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멜로디를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수업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변화에는 파장이 따른다. 공연 영상이 SNS에 공유되자 몇몇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유나리 맞아. 예전에 사고 쳤던 가수 아나. 자기 잘못 덮으려고 애들이랑 착한 척하네. 한두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퍼지기 시작했고 곧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거 유나리에 대한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는 익명의 글을 통해 그녀가 방송 출연 중 돌연 사라졌던 이유,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 민준호와의 관계까지 언급했다. 사실이 섞인 과장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었다. 햇빛마루 측도 긴장했다.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후원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수업은 잠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유나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마주할 일이라 생각해왔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었다.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분노했다. 에헤요. 그냥 인터넷에 그런 말 있다고 우리가 선생님 못 만나야 해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와서 우리 얘기 들어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이지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유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괜찮아. 여기 애들이 오히려 날 지켜주고 있어. 지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나도 언니 지켜줄게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며칠 후 유나리는 서울을 떠나 안동으로 잠시 돌아왔다. 그녀가 도착한 날 다락방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다시 돌아온 목소리를 환영합니다. 송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깊은 온기였다. 그날 밤 작은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박 PD도 참석했다. 그는 인터넷상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록을 남긴다는 게 때론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기억되게도 해요. 유나리 씨가 결정하세요. 멈출지, 계속 나아갈지. 유나리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는 것도, 맞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면 계속 울려야 해요. 며칠 후 그녀는 햇빛마루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녀를 맞이했고 센터 측도 조건부로 수업 재개를 허락했다. 단 예부인의 접근은 제한하고 일정 기간 언론 대응은 자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은 늘 완벽하진 않다는 것을.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수업이 재개된 첫날, 한 아이가 유나리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우리가 지켜줄게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선생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예전엔 끝내지 못했던 노래를 다시 열었다. 준호와 함께 쓰던 그 곡,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이어갔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위에 다시 노래를 얹어본다. 무너진 날들 사이에서 너를 불러본다. 그 노래는 그녀의 이야기였고 동시에 아이들의 이야기였다. 상처가 있었기에 그들은 같은 울림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며칠 뒤 박 PD는 그녀에게 다큐멘터리 완성본을 보내왔다. 제목은 이름 없는 노래였다. 그 안엔 유나리뿐 아니라 이지원, 햇빛마루의 아이들, 다락방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흘렀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유나리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되새겼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들, 두려워 숨겼던 감정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노래들. 그녀는 이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곁엔 같은 울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서울의 봄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회색빛이 감돌던 하늘은 조금씩 물기를 머금은 푸른 빛으로 바뀌고 거리엔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나리의 마음은 여전히 조용한 겨울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햇빛마루에서의 수업은 재개되었고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언론과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 사이 박 PD의 다큐멘터리 이름 없는 노래는 여러 커뮤니티와 예술단체에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은 언론이 주목하던 선정적인 이야기 대신 사람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고 그 진심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찾아왔다. 서울시 예술지원재단에서 연락을 해왔다. 다큐멘터리를 본 관계자가 침묵의 무대라는 이름으로 한 번뿐인 공연을 제안한 것이었다. 대형 무대도 수많은 관객도 없었다. 단지 유나리와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소수의 관객 앞에서 열리는 공연. 이건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제안을 전한 관계자의 말이었다. 유나리는 긴 고민 끝에 수락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주저했다. 다시 무대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들이 과연 누군가 앞에서 서도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불안. 하지만 유나리는 말했다. 무대는 누가 잘나서 서는 곳이 아니에요. 단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유나리는 아이들과 함께 짧은 시, 단순한 멜로디, 그리고 이야기들을 엮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건 공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백 같았다. 공연 전날 이지원이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공연 꼭 보고 싶었어요. 언니가 무대에 서는 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유나리는 지원을 안아주며 웃었다. 이번 무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야. 공연 당일 소극장은 조용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초대한 인원은 단 10명.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교사, 상담사, 예술치유사, 그리고 몇몇 부모들. 무대는 아주 단순했다. 마이크 한 대,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등받이 없는 나무 의자들. 무대 뒤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문장들이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울음이 터질까 반을 웃는 척했다. 이곳은 나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다. 유나리는 무대 중앙에 섰다. 손엔 한 장의 종이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관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공연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보다 진심이 필요했고 박수보다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다. 어떤 아이는 시를 읽었고 어떤 아이는 처음 만든 멜로디를 허밍으로 불렀다.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퍼졌고 관객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했다. 마지막 순서는 유나리였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연습해온 곡 준호와 함께 완성한 그 노래를 처음으로 연주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위에 다시 노래를 얹어본다. 무너진 날들 사이에서 너를 불러본다. 노래는 잔잔하게 흘렀고 조명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이 노래는 아픔을 품은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조용히 일어섰다.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고 서로의 손을 잡는 이도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기립박수보다 깊고 진했다. 공연이 끝난 후 유나리는 무대 뒤편에서 이지원과 다시 마주했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왜 다시 노래하려 했는지. 유나리는 미소를 지었다. 내 노래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이젠 모두의 거야. 우리 안에 있던 말하지 못한 이름들, 울지 못한 밤들, 그리고 다시 살아낸 오늘의 소리. 그날 밤 유나리는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흐리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잡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길이 되어주기 시작했다. 침묵 속의 공연 이후 유나리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방송에 출연하거나 음반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의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닿고 있었다. 특히 공연 이후로 유나리에게는 전국의 소규모 학교, 청소년 센터, 그리고 예술치유 프로그램 담당자들로부터 협업 요청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중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마주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녀가 이젠 매주 다른 공간에서 소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깊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잠시 끝난 어느 날 유나리는 다시 안동을 찾았다. 다락방 앞 감나무엔 초록잎이 가득했고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생겨 있었다. 송할머니는 변함없이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돌고 돌아도 결국 여기가 제일 편하지? 유나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도망치듯 왔지만 지금은 돌아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날 밤 다락방의 마루에선 오랜만에 조용한 모임이 열렸다. 이지원도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청소년 문학치유 프로그램의 멘토가 되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눈빛이 뚜렷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요즘은 나도 글을 낭독하는 자리를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올 때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 눈물은 슬픔보다 위로에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로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가슴 깊이 벅차게 다가왔다. 다락방의 이 밤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회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였다. 그날 새벽, 유나리는 혼자서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녀의 안에는 멈추지 않는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공연 이후 유나리의 이야기와 활동에 관심을 가진 편집자가 그녀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 음악이 아닌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의 목소리,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회복의 순간들을 책으로 담아보면 어떨까요? 음악은 들을 수 없는 사람도 많지만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유나리는 처음엔 망설였다. 스스로를 작가라 생각해본 적 없었고 글을 쓴다는 건 또 다른 고백의 형태였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글로 쓰는 것도 결국 노래를 부르는 거랑 같을 수 있겠네요. 조용한 노래요. 그녀는 책의 제목을 아직 울지 못한 이들에게라고 정했다. 집필을 시작하며 그녀는 다시 다락방에 머물렀다.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엔 마을 아이들에게 짧은 음악 수업을 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었다. 노래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 햇빛마루의 아이들과 나눈 대화, 이지원의 회복 이야기, 박 PD가 담아낸 영상 속 장면들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적어내려갔다. 글을 쓰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목소리는 이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책 작업이 중반을 넘어가던 어느 날 민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게 된다면 나도 내 자리에서 진심을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자신도 조용히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예전처럼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작곡하고 사람들에게 멜로디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쩌면 그게 우리 둘 다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어.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소리로 살아가는 거. 그 말에 유나리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 소리, 나도 듣고 싶어. 언젠가 다시 같이 만들어보자. 시간은 흘렀고 그녀의 원고는 거의 완성되어 갔다. 마지막 장을 쓰던 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햇빛마루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엔 아직 아프던 얼굴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살아있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썼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사라지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밤도 아침을 막을 수 없듯이 멈춘 노래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의 침묵도 결국 하나의 선율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 살아낼 수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봄이 완전히 지나고 여름의 문턱에 닿았을 무렵 유나리의 책 아직 울지 못한 이들에게가 세상에 나왔다. 출간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책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다. 유명 서점의 추천 도서에 선정되었고 책을 읽은 독자들은 온라인 서평과 SNS를 통해 자신만의 울지 못한 시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 책 덕분에 처음으로 나도 내 상처를 이름 붙일 수 있었어요. 읽으면서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이야기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속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유나리에게는 또 다른 노래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울림은 수많은 사람들의 침묵을 흔들고 그 침묵에서 새로운 소리가 태어나고 있었다. 출판사에서는 북토크 제안을 해왔다. 처음에는 소극장 한 켠에서 독자들과 조용히 나누는 형태로 기획되었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져 결국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유나리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전의 공연들 덕분에 이제는 마이크 앞이 낯설지 않았다. 북토크 당일, 공간은 단정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책의 구절들이 천천히 벽에 비춰졌고
무대 옆엔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사회자는 간단한 인사 후 유나리를 소개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 무너짐을 멈추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 그 조용한 노래를 들려준 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유나리는 무대에 올랐다. 박수는 조용했고 분위기는 집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책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갔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덜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고 노래하고 말해야 해요. 울 수 없었던 순간들을 대신해. 관객 중엔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독자들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처음으로 상담을 받아보려고 결심했어요. 제 아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 책을 함께 읽었어요. 아이가 오랜만에 웃었어요. 유나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꺼낸 것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마지막 순서로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무 반주 없이 목소리 하나로 마지막 장을 닫기로 했다. 이 노래는 처음으로 다시 노래를 시작했던 날 제 안에 울리던 선율입니다. 제목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노래했다. 조용한 밤의 끝자락. 내 안의 이름을 다시 불러. 잊었다고 믿었던 소리. 이젠 나를 데리고 간다. 처음이 아니어도 괜찮아. 늦은 시작도 시작이니까. 지나간 날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노래가 끝났을 때 공간은 아주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한 음처럼 울림이 깊었다. 그날 밤 유나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작은 탁상 위에는 독자들이 써준 짧은 쪽지들과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의 봉투를 열었다. 당신의 노래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오늘도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고마워. 나를 다시 믿게 해줘서. 며칠 후 다락방에서 송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텃밭에서 감꽃이 피었어. 올해는 유난히 빠르네. 조만간 내려올 거지? 유나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에도 이제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곧 갈게요. 감꽃이 떨어지기 전에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문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다. 우리는 결국 노래하게 된다. 그녀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지원의 회복 이야기, 혜빈마루 아이들의 그 이후, 그리고 자신처럼 상처 입은 이들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문장을 쓰기 시작하며 깨달았다. 이야기란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지막 장은 또 다른 누군가의 첫 문장이 되며 노래는 멈추는 법이 없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유나리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